추석 명절을 사흘 앞둔 월요일 새벽 4시.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주방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은수연은 퀭한 눈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무와 배추를 바라보며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에게 쉴 권리는 없었습니다. 레인지 후드 아래서 기름 냄새가 천장까지 차오르고 환풍기는 쉼없이 돌아가며 기름 먼지를 토해냈습니다. 새벽의 아파트 주방은 조용하고 평화로워야 할 시간이건만 이 집 26층 1201호는 이미 환한 불빛 아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시어머니 마옥자가 전날 밤 붙여놓은 메모지가 살벌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형광 노란 포스트잇 위에 굵은 매직으로 적어내려간 글씨는 단순한 장보기 목록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내리는 군령에 가까웠습니다. 전 70인분 동태전, 호박전, 녹두전, 육전 각각 17인분 이상, 잡채 15인분 추가, 갈비찜 넉넉히, 나물 5가지, 식혜 5리터, 수정과 5리터. 70인분. 제사도 지내지 않는 집에서 시어머니는 온 동네 친척과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이미 50인분을 해내는데 올해는 그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는 숫자였습니다. 제사도 없는데 이 정도면 복받은 줄 알아라. 시어머니의 독설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내 시댁 친구들 보면 시어머니가 추석에 쌀 한 가마씩 메고 내려오는데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잖아. 음식 좀 하는 게 뭐 그리 힘드냐. 수연은 기름때가 절어버린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이미 튀긴 기름에 데인 자국이 붉게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대파전을 부치다 튄 기름이 엄지손가락 등을 훑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찬물에 몇 초 담갔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화상에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수술실에서 가장 정교한 메스를 잡던 그 손이 지금은 70인분의 음식을 만드느라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14시간의 뇌수술 끝에 환자 보호자에게 성공 소식을 전할 때의 그 전율. 존스 홉킨스 수술실의 새하얀 형광등. 어시스턴트 레지던트들의 존경 어린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 기름 냄새 속에 자욱하게 뒤섞여 버렸습니다. 새벽 5시. 창밖에서 아직 새벽빛도 채우지 않았는데 수연은 이미 3번째 기름 교체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들기름과 식용유를 반반 섞어 붙였지만 시어머니가 언제 일어나 들어올지 몰라 배합을 외워두어야 했습니다. 작년엔 들기름 비율이 조금 달랐다며 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분당 신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잠드는 시간, 은수연은 홀로 기름 냄새 속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그 물음은 매번 올라왔다가 매번 대답을 얻지 못한 채 기름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 7시 남편 박성준이 깔끔하게 다려진 하늘색 와이셔츠를 입고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부엌 쪽을 흘기 바라보던 그의 눈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전날 밤 11시부터 잠들지 못하고 음식을 준비한 아내의 눈 밑 다크서클도 기름에 데어 붉어진 손등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엄마가 내일 아침까지 다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당신 손 느린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연은 잠시 칼질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계속된 작업으로 손목이 욱신거렸고 서 있는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가다듬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준 씨, 나 어제도 2시간밖에 못 잤어. 70인분은 정말 사람 하나 감당하기에 무리야. 어머니한테 음식 종류 좀 줄여달라고 말해줄 수 없어? 성준은 대답 대신 시계만 쳐다보았습니다. 손목 시계를 정리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가 전 종류 2개 더 추가하래.
동태전이랑 호박전. 재료는 당신이 알아서 사오고. 나 늦었어 간다. 성준 씨, 잠깐만. 왜? 나 도와줄 수 없어. 딱 1시간만. 나물 무치는 거라도. 성준은 멈칫했습니다. 잠깐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 회사 가야 해. 추석 전날인데 팀장이 보고서 오늘까지 달래.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사실 이런 건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할 때 그냥 좀 할 줄 안다고 했잖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연의 마음 한구석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자. 하지만 박성준은 어머니의 부당한 요구 앞에 철저한 방관자였고 때로는 가해자보다 더 잔인한 동조자였습니다. 수연이 무너질 때마다 그는 어머니 말씀도 맞아 당신이 좀 참아라는 말로 칼을 더 깊이 꽂았습니다. 수연은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붉은 손등으로 훔치며 다시 가스불 앞에 섰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성준은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황급히 돌아온 수연에게 그는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커피를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옆에 앉아 밤을 새워주던 그 온기. 수연은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그 온기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고 그 의존의 대상은 수연이 아니라 수연의 순종이었습니다. 성준이 원하는 아내는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말 잘 듣는 여자, 그것도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며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연은 부추전 반죽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걸 선택한 건 나야. 도망쳤던 거야.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에서, 세상 모든 시선에서, 나 자신에게서. 그 도망의 종착점이 이 기름 냄새 나는 주방이었습니다. 아침 8시. 수연은 화장실에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기 전 5분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세면대에 차가운 물을 받아 얼굴을 담그고 잠시 호흡을 고른 뒤 거울을 보았습니다. 퀭하게 꺼진 눈, 앞치마 기름이 튄 뺨, 묶었다 풀었다 한 머리카락. 그녀는 잠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진 폴더, 이름은 JHH. 존스 홉킨스 병원 잔즈 하프킨즈 하스피털의 약자였습니다. 그 폴더를 열 때마다 지문 인식이 2번 필요했습니다. 수연이 직접 설정한 이중 잠금이었습니다. 혹여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보게 될까봐. 혹여 그 사진들이 현실을 비웃는 것 같아서. 폴더 안에는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 여자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수술 가운을 입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세계 신경외과 학회에서 수백 명의 의사들에게 강의하는 모습. 한국의학계 최초로 미국 신경외과학회 메인 심포지엄의 기조 연설자로 선 날의 사진. 그 사진 속에서 그녀 뒤로 펼쳐진 스크린에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수마이너스 하이언 이유엔 파이어니어 어브 MICROSURGICAL 클리핑 인 ACOA 애뉴리즘. 정교통 동맥 뇌동맥류의 미세 클리핑 수술 분야를 개척한 의사 은수연 박사. 미국에서 10년을 살며 뇌동맥류 수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던 그녀. 잔즈 하프킨즈에서 수련을 마치고 하버드 출신 교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녀. 35세에 세계 5대 의학 저널에 동시에 논문이 실렸던 그녀. 그 여자가 왜 이 지옥 같은 주방에 앉아 70인분의 전을 부치고 있는 것일까요? 2년 전 한국에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연은 볼티모어에서 뉴욕으로 가는 기내에 있었습니다. 국제학회 참석 중이었고 다음 날 기조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순간 그녀는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귀국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준비 중이던 연설 자료는 동료에게 넘겼고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골든 타임은 6시간. 수연이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쓰러진 지 정확히 18시간 뒤였습니다. 내가 의사면 뭐해? 내 아버지 하나 살리지 못했는데. 그 자책은 메스를 잡은 손에서 힘을 빼앗아갔습니다. 뇌혈관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였지만 자신의 아버지 곁에 있지도 못했던 딸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아직 보장되어 있었고 학회에서는 다음 연도 강의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벽에 걸어두고 이름도 경력도 모두 지운 채 도망치듯 박성준과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폴더 속 사진을 넘기던 수연의 눈에 한 장면이 걸렸습니다.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 그중 한 사람이 엄지를 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삶. 화장실 문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거기서 뭐해? 빨리 나와. 나물 아직 안 묻혔잖아. 수연은 폴더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명절 준비 이틀째. 수연의 몸 상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합산하면 총 수면 시간이 3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서 음식을 하는 시간만 이미 20시간이 넘었고 다리는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마옥자는 수연의 얼굴에서 피로를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고 싶지 않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전 11시.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더니 냄비 뚜껑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갈비찜 간이 심심하네. 내가 전날 간장 양을 일러줬잖아. 왜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알아들을 머리가 있기나 한가. 수연은 숨을 한번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간 맞출게요. 됐어. 내가 할게. 당신 손 거치면 다 망가져. 마옥자는 수연을 밀치다시피 하며 냄비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간장 2큰술을 더 붓고 고춧가루를 넣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맛을 본 그녀가 냄비 뚜껑을 쾅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맛있잖아. 이걸 못 맞추냐고 진짜. 요리도 못하면서 뭘 할 줄 아는 거야. 수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명절 당일. 오후 1시가 되자 아파트는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옥자의 여동생 가족, 시아버지의 형제들, 인근에 사는 지인들까지 총 65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연은 부엌 한 구석에서 손님들의 수발을 들며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을 접시에 담고 갈비찜을 옮기고 빈 그릇을 걷고 설거지를 하고 그때 시누이 박성미가 명품 가방을 흔들며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누이는 서울 강남에 사는 쇼핑몰 대표로 명절마다 가장 늦게 나타나 가장 먼저 불평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올케 잡채가 벌써 바닥났네. 70인분 했다더니 다 어디로 갔어? 설마 몰래 빼돌린 건 아니지? 주변에 있던 친척 몇 명이 낄낄거렸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제가 더 만들어 올게요. 아니, 만들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처음부터 넉넉하게 못하냐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데. 거실에서 마옥자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얘가 눈치가 없어서 그래.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애를 성준이가 불쌍해서 데려왔더니 일 하나 제대로 못해.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나, 그래요? 학교를 못 나왔어. 요즘 그런 애가 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사실 수연은 존스 홉킨스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고졸이라고 속여왔습니다.
의사라는 이름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이름이 이 집에서 어떻게 쓰일지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남편 성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탁 밀쳤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해? 엄마가 기껏 사람 불러놨는데 주방에서 얼굴 찌푸리고 있을 거야. 가서 과일이나 더 깎아와. 수연은 성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미안함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하라는 재촉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짓밟힌 자존심보다 더 아픈 것은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가족이었던 이들의 무심함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수연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요리사였고 청소부였고 숙식이 제공되지 않는 무급가사 노동자였습니다. 사과를 깎으며 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오늘 하루만 더. 하지만 그 오늘 하루가 무너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손님들이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현관 앞에서 손님들을 배웅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발을 신겨드리고 기름종이에 싼 전 봉지를 건네고 택시를 불러드리고 마치 파티 스태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오늘만 버티면 돼. 손님이 반쯤 빠져나간 오후 5시 무렵 시아버지 박영호가 복도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외투를 걸어두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 바닥이 울렸습니다. 여보, 영감, 왜 이래?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직 자리에 남아있던 친척들이 달려갔고 성준과 시누이들도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시누이들은 아버지 이름을 불렀고 성준은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연이 본능적으로 시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10년의 임상 경험이 근육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생각이 앞서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맥박을 짚고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동공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좌측 동공이 산대된 상태. 의식은 이미 없었습니다. 호흡은 있었지만 얕았고 불규칙했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에서 진단 프로세스가 정광석화처럼 돌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 동공 이상, 신체 한쪽으로의 쏠림. 고혈압 병력이 있는 70대 남성. 가능성은 하나였습니다. 성준 씨, 빨리 119 불러. 뇌출혈이야.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어. 성준이 멈칫거렸습니다. 뇌출혈.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지금 따질 시간 없어. 빨리. 시어머니 마옥자가 수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재수없게 뇌출혈 타령이야. 영감은 그냥 어지러운 거야. 밥을 많이 먹어서. 저리 비켜. 수연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안 가면 아버님 돌아가셔요. 제발 비켜주세요. 비켜. 내가 나한테 비키라고. 마옥자가 수연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고통이 왔지만 수연은 시아버지의 맥박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119 어디야? 빨리 불러요, 제발. 결국 현관 앞에서 배웅하던 친척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어 신고했습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7분. 수연은 그 7분 동안 시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회복 자세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하고 의식 수준을 계속 확인하며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들어왔을 때 수연은 간결하게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남성 추정 72세. 약 8분 전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 동공 좌측 편위 산대. 호흡 있으나 불규칙. 고혈압 병력 있음. 구급대원이 잠깐 수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호자 같지 않은 보고 방식이었습니다.
들것에 시아버지를 싣는 동안 마옥자가 수연의 뺨을 한 번 더 때렸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아. 추석에 무슨 뇌출혈 타령이야. 내가 병원은 가봤어. 수연은 뺨이 화끈거려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아버지였습니다. 구급차가 인근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경기 분당의 S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당직 신경외과 레지던트가 달려왔습니다. 트리아지트라이즈를 마친 간호사가 신속하게 CT 촬영을 안내했고 15분 후 영상이 나왔습니다. 당직 의사가 보호자들을 불렀습니다. 수연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SAH입니다. 출혈 부위가 깊고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원을 고려하거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준이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시누이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연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연 옆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연은 당직 의사 앞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CT 필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출혈 위치, 정교통 동맥 ACOA인가요?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네, 며느리입니다. 보호자분이 왜 CT 필름을 요청하시는지. 미세 클리핑, 술식 MICR OS URGICAL 클리핑으로 수술 가능합니다. 정교통 동맥 위치라면 제가 직접 집도할 수 있어요. 레지던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뒤에서 마옥자가 달려왔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저 며느리 말 듣지 마세요. 대학도 못 나온 애가 웬 수술 집도예요. 걔가 지금 충격받아서 헛소리하는 겁니다. 시누이 성미도 거들었습니다. 옳게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는 거야. 창피하게. 당직 의사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교수님 오시면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CT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헌트 마이너스 헤스 그레이드는 몇입니까? 혈관 조형 CTCTA도 찍으셨어요. 클리핑 전 코일 색전술 고려는요? 레지던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방금 나온 용어들은 보호자가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여자야, 제발 입 닥쳐.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누굴 속이려고 이런 말을 갖다 붙이는 거야. 의사들이 바보인 줄 알아. 이 애가 진짜. 수연은 그 말을 등 뒤에서 들으며 CT 판독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의 한 구석에서 그녀는 이미 보았습니다. 정교통 동맥 분지부에서 솟아오른 작은 결절. 파열된 뇌동맥류. 출혈은 확실히 넓었지만 불가능한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응급실 복도 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수행원 3명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쉬고 있던 간호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복도를 지나던 의료진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길을 비켰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앞서 걸으며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한정우. 대한민국 최대 복합의료재단인 HJ 메디컬 그룹 산하 S대학병원 병원장이었습니다. 의대 교수이자 행정가로서 의료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병원장이 이 시간에 응급실에 나타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경황 없이 서 있는 당직 의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개인 연락을 받고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한정우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응급실 한 구석에 서 있는 수연을 발견하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연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3년 전 미국 볼티모어의 잔지 하프킨즈 수술실. 한국에서 응급으로 이송 온 60대 남성의 복잡성 뇌동맥류 수술.
당시 한정우는 미국 학술 방문 중이었고 지인의 소개로 그 수술을 참관했다가 수연의 집도 실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혈관 합병증에서 수연이 보여준 침착한 대처가 결국 환자를 살렸고 그 환자는 바로 한정우의 친형이었습니다. 한정우 병원장이 수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응급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병원 그룹의 병원장이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에게 허리를 굽힌 것이었습니다. 은 교수님, 교수님이 여기 왜 계십니까? 마옥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성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우이 성민은 자신이 방금 뭘 들은 건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정우 병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진심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3년 전 미국에서 제 형을 살려주셨던 그 은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교수님을 모시려고 그토록 수소문했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뵙다니요. 그의 시선이 잠깐 수연의 앞치마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챈 눈빛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습니까?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시아버님입니다. ACOAV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 한정우는 당직 의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은 교수님 모시게. 수술실 최우선 배정하고 신경외과 전임의 2명 즉시 스크럽. 당직 의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원장님, 저분이 은수연 교수님이십니까? 뇌혈관 미세 클리핑 술시계. 한정우가 짧게 끊었습니다. 그래, 세계 최고야. 서둘러. 수연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과감하게 벗어 던졌습니다.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절 내내 그녀를 짓눌렀던 무게. 2년 동안 쌓인 굴욕과 자책의 무게. 그것이 앞치마 한 장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한 원장님, 지금 제 시아버님이 위험합니다. 수술실 준비시켜주세요. 제가 직접 집도합니다. 그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명절 내내 시어머니의 호통을 들으며 네, 어머니를 반복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수술실을 호령하던 은수연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직 레지던트가 더듬거렸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실례를 많이. 수연은 짧게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요. 시간 없습니다. CTA 영상 가져오고 수술실 셋업은 제가 직접 지시할게요. 마옥자가 수연의 가운 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의사였다고? 그것도 세계 최고의.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랫동안 수연을 내려다보던 그 눈. 70인분 메모를 붙이던 그 손. 뺨을 때리던 그 손. 머리채를 잡던 그 손. 수연은 담담하게 그러나 단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근본 없다고 비웃던 그 며느리가 지금 아버님 생명을 쥐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수술 끝날 때까지 입 닥치고 기다리세요. 마옥자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성준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신우이 성미의 명품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수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2년간의 주방에서 2년 전의 수술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스크럽 너스가 건네는 가운을 받아 입으며 수연은 크게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소독약 냄새, 금속 기구 냄새, 그리고 에어컨이 만들어내는 정돈된 공기. 기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살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수술실 번호 3호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S병원 신경외과에서 가장 경험 많은 전임의 2명이 어시스턴트로 붙었습니다. 마취과 교수가 직접 내려왔고
수술기구는 한정우 병원장의 지시로 이미 최고 사양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현미경 수술 장비, 신경 모니터링 기계, 혈관 조형 장비. 2년 만에 잡는 메스였습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멸균 장갑 안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폈습니다. 관절 하나하나를 확인하듯 기억을 하나씩 깨우듯. 아버지, 당신이 쓰러졌을 때 저는 거기 없었어요. 14시간이 짧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보다 6시간이 더 필요했던 당신한테는 영원보다 긴 시간이었죠. 그 죄를 갚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분은 제가 살릴 수 있어요. 눈을 떴습니다. 시작하죠. 메스가 피부에 닿는 순간 2년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피를 가르고 두개골에 접근했습니다. 고속드릴 이 돌아갔습니다. 경막을 열고 뇌의 표면에 접근하고 뇌조 SUBARACHNOID 스페이스의 고인 혈액을 제거했습니다. 뇌동맥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정교통 동맥 분지부에서 쐐기 모양으로 돌출된 이미 한 차례 파열된 동맥류. 직경 약 8. 위치가 깊고 주변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확실히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은수연이 개발한 변형 클리핑 기법은 바로 이런 케이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면에서 접근하는 대신 측면 시야각을 확보한 후 티타늄 클립을 정확히 동맥류 경부에 위치시키는 방법. 수술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마취과 교수가 바이탈 사인을 읽어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혈압 95에 60, SpO2 98. ICP 모니터 안정적 수연은 숨조차 깊게 쉬지 않았습니다. 미세 현미경 아래에서 0.1 단위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어시스턴트가 흡인기를 들고 따라오고 수연은 클립을 정확한 각도로 가져갔습니다. 지금이야. 클립이 닫혔습니다. 형광 조형제를 주입했습니다. 영상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동맥류는 더 이상 혈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 정상 혈관들은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전임의 한 명이 낮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수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혈 확인하고 경막 봉합 시작합니다. 총 11시간 47분의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한정우 병원장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마옥자는 3번 졸았다 깨기를 반복했고 성주는 자판기 커피를 6잔이나 마셨습니다. 시누이들은 교대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고비를 넘기셨어요. 중환자실에서 48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옥자가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지 비틀거렸습니다. 성준이 어머니를 잡아 세웠습니다. 성준이 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역시 당신 대단해.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거야? 수연은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도의 눈물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산, 기대. 이제 이 사람 덕에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그 탐욕. 성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원장님이랑 아는 사이였다니 진작 말해주지. 내 회사에서도 아마 당신 이 일 알면. 수연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버님 중환자실 이동 확인해야 해요. 그 등에 대고 성준이 외쳤습니다. 여보, 나 당신 믿었어.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고. 수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칭찬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2년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 박영호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수술 이틀 후였습니다. 중환자실의 모니터들이 안정적인 수치를 가리키고 박영호가 눈을 떠 아내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마옥자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성준도 울었고 시누이들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안도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어쩌면 뒤늦은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수연은 시댁 식구들을 병실 밖 가족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한정우 병원장 옆에 선 은수연 교수의 모습은 이틀 전과 달랐습니다. 아니, 2년 전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도망치던 사람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마옥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뺨도 때리고 머리채도 잡고 그리고 그동안 구박한 것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제발 영감 치료해줘서 고맙다. 잊어다오. 신우이 성미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옳게, 내가 너무 심했어. 잡채 빼돌렸다고 한 말. 미안해. 성준이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편 한 번 안 든 것도 어머니 말만 따른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이제 당신 덕에 아버지도 살고 상무 승진도 당신 인맥이라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수연이 그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상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옥자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혼. 수연아, 지금 무슨 소리야? 영감 수술 방금 끝났는데. 성준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지금 흥분한 거잖아.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흥분 안 했어. 2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 수연은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협의서 초안이었습니다. 성준 씨, 미안하지만 당신 회사 HJ 메디컬 그룹 산하 납품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곳이야. 내가 이번에 뇌혈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계약들을 전면 검토하게 될 거야. 한 원장님도 그 부분은 제게 일임하셨어. 성준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지난 2년간 당신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 중 상당수가 미국에서 제가 벌어온 돈에서 나갔어. 제 명의 계좌에서 공동생활비로 이전된 금액이 총 2억 3천만 원 증빙 자료 다 정리해뒀어. 신우이 성미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게 당신 돈이었어. 어머니가 수시로 요구한 백화점 상품권, 친척들 경조사비, 동네 모임 찬조금 다 제 통장에서 나간 거야. 영수증이랑 이체 내역 전부 있어. 마옥자가 주저앉았습니다. 한정우 병원장이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 교수님은 저희 병원 뇌혈관 센터장으로 공식 부임하십니다. 처우는 당연히 최고 수준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식모 취급하며 2년을 보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은 교수님 의사에 따르겠지만 성준이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 진짜 달라질게. 수연은 성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년 전 장례식장에서 커피를 건네던 그 손. 그 손이 지금 자신의 무릎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순간에 어머니 편을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수연의 말을 잘랐는지를 수연은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달라졌겠지. 수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2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어. 이제는 내 시간을 살아야 할 것 같아.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위에 수연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기름 냄새 대신 자유의 향기. 수연은 미련 없이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에 오후의 햇살이 가득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분당의 가을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오후. 어딘가에서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들이 줄을 서고 있을 시간. 수연은 잠시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가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JHH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그 폴더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은수연으로. 더 이상 숨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한정우 병원장이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센터장 정식 발령은 다음 달 1일자로 진행됩니다. 외래 개설도 즉시 가능하고 연구팀 구성도 교수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시죠. 응급수술 우선권. 골든타임 환자가 오면 누가 값을 낼 수 있든 없든 제가 먼저 수술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저도 원하던 바입니다. 수연은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냄새 진동하던 주방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잔즈 하프킨즈의 옛 동료였습니다. 수마이너스 하이언. 학회에서 내 이름 들었어. 한국으로 돌아갔다며? 너 진짜야? 우리 다음 달 심포지엄에 기조연설 맡아줄 수 있어.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미소였습니다. 응, 할게. 전화를 끊고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 것 같은 하늘. 아빠, 나 이제 도망치지 않아. 다시 의사로 살게. 제대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아니라 가을 냄새가 나는 바람이었습니다. 2년 동안 기름 냄새에 찌들었던 그녀의 인생에서 비로소 향기로운 자유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연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존경받는 뇌혈관 외과 의사로, 가장 그녀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